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혈관질환,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단에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식단의 주범은 탄수화물인데요. 밥, 빵과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고 비만과 당뇨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저탄수화물 식단만이 만성질환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한 저탄수화물 식단은 암과 악성 종양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밥,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육류, 생선, 계란, 두부 등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채소,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3가지가 있는데요. 슈퍼 저탄수화물, 베이직 저탄수화물, 미니 저탄수화물입니다. 지금 당뇨 환자나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분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드시면 즉각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제한하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태우는 시스템에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영양소이며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붕괴시키는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당뇨병에 걸린 불량 의사의 고백.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현재 일본 교토에 위치한 다카오 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는 72세입니다. 의대 동창회에 나가면 대부분의 동기들은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력과 청력 모두 건강합니다. 안경도 쓰지 않으며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아도 건강합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도 없습니다. 혈당,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도 없으며 영양제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닙니다. 평소에 자주 걸으려 하고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하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 대해 자랑하듯 말씀드렸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에 당뇨병에 걸린 불량 의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77세에 다리를 절단했으며 81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현미, 채소, 그리고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지속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장기 단식도 했으며 매주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이라도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지나면서 몸의 이상 신호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보건당국이 권유하는 건강한 식단을 지속했음에도 체중과 뱃살은 늘어만 갔습니다. 근육이 감소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체력이 꺾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자전거 타기와 근력 운동을 했으며
매주 2회 테니스도 쳤습니다. 무엇보다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50세 초반에 당뇨병과 고혈압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신장 167cm, 몸무게 67kg으로 비만은 아니었지만 복부 내장 지방이 문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압은 180, 100, 당화 혈색소 6.7이었습니다. 참고로 정상 혈압 기준은 120, 80, 당화 혈색소 6.5 이상은 당뇨병 환자로 판정합니다.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오 병원을 총괄하는 이사장은 동업자이며 친형인 에베 요이치로였습니다. 그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실천하는 의사였습니다. 1999년 그는 일본 최초로 다카오 병원에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도입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병원 영양사들은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당시 보건당국과 영양학계의 가이드라인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식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이 또 이상한 일을 벌이는구나 라며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중증 당뇨병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식후 혈당 수치 560, 당화 혈색소 14.5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공복 혈당 126,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저는 기존 방법대로 환자에게 현미 채식을 기반으로 저지방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식후 혈당 수치는 여전히 400을 넘나들었고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단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반신반의하면서 형 에베 요이치로의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이 단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와 혈당 강화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순간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직접 확인한 저와 영양사는 병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임상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육류, 생선, 채소, 두부 등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술은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주, 정종 등의 발효주는 삼가고 오로지 증류주,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에는 체중을 11kg 감량했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대사증후군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체형은 학창시절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독자분의 목소리를 종합한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만성질환이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의 가장 큰 진앙은 잘못된 식단에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다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암, 고혈압, 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즐기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20년 넘게 직접 실천한 제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하십시오. 체중을 감량하고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류 본래의 식단이다. 현대인이 매일 먹는 음식은 인류 본래의 식단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지금 수많은 만성질환을 창궐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본래의 식단, 즉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진료받으러 오면 식이요법만으로 증상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식이요법이 여의치 않을 때 비로소 약물을 처방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으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만성질환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저지방 식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총 칼로리에서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로 구성된 탄수화물 식단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영양소의 비율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양소의 비율은 전혀 균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 구성은 진화적 관점에서 최악의 조합입니다. 저는 인류의 가장 균형 잡힌 식사법을 제안합니다. 최근 당뇨병 전문의들은 식사 후 고혈당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복 혈당을 조절하는 데 치중했으나 최근에는 식후 혈당 수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후 고혈당은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각한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뇨병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식단은 어떨까요? 지금 당뇨병 식단, 저지방 식단은 이러한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단은 혈당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높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소화 흡수된 음식물 가운데 지방은 혈당으로 바뀌지 않지만 탄수화물은 100% 혈당으로 바뀝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섭취한 직후부터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2시간 이내에 대부분 체내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는 음식물에 함유된 칼로리와는 무관한 인체의 생리적인 특질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가운데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 것은 탄수화물 뿐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고자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호르몬이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식후 혈당 상승과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반복되면 비만과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와 같은 생리작용을 염두하고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40대 이후 피하기 힘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식이란 밥, 빵, 면과 같은 곡물 음식, 즉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식품입니다. 단맛이 나는 과자와 주스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육류나 생선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술도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주라면 언제든 허용됩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의 3가지 유형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3끼 모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하루 3끼 중 2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인 미니 저탄수화물 식단은 3끼 중 1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이 경우는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를 권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유형은 가장 효과가 탁월한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이지만 질병이나 증상,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 코지 박사의 질문과 답변. Q. 당뇨병 환자가 시작해도 될까요? A. 당연합니다.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초기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약물 없이 혈당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즉각적으로 당뇨병 증상이 호전될 것입니다. 다만 심각한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인슐린 분비 능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도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물 또는 인슐린 주사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서 인슐린 투여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인슐린 투여량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다카오 병원에 입원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10계명. 1. 주식은 정제하지 않은 곡물, 현미, 잡곡, 통밀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2.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3. 된장, 고추장,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멋진 전통 음식입니다. 4. 탄산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을 단호하게 끊고 물과 차를 생활화하세요. 5.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와 해산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6. 제철 과일과 채소, 해조류를 적정량 섭취하기 바랍니다. 7.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생선 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8. 우유는 최대한 줄이고 치즈와 플레인 요구르트는 적정량 드십시오. 9. 움직임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금 소파에서 일어나세요. 10.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오래 씹는 것은 제2의 소화입니다. Q. 탄수화물을 줄이면 저혈당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A.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고혈당은 개선되지만 저혈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과 평소 혈당이 정상인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간 경변 등으로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우리 몸은 필요한 포도당을 간에서 생산합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 인류는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포도당 부족으로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원시 인류는 오랜 기간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콜레스테롤과 포도당을 음식물에 의존하지 않고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여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골다공증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A. 반대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는 질병으로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다 보면 칼슘 섭취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 새우, 해조류, 콩, 치즈, 견과류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저탄수화물로 인한 칼슘 부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골다공증 예방과 뼈 골절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의견을 둘러싸고 30년 이상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만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55세에서 92세 572명의 여성과 38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여성은 동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골다공증이 감소했으며 남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섭취는 골다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에베 코지 박사의 요점 정리. 좋은 지방은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만의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과다 탄수화물입니다.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면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지방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뇌는 지방을 언제든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과 지방, 케톤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혈액 내 케톤이 증가해도 인슐린 작용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포도당은 긴급 상황에 사용되며 지방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위험한 콜레스테롤은 산화 LDL과 소립자 LDL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5대 질병,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개선되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개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이 자신의 치유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종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점점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주로 어떠한 질병이나 증상에 효과적인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을 4대 질병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5대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는 매년 늘어나 오히려 4대 질병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5대 질병에 대해 저탄수화물 식단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 효과의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 먼저 암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은 과다 탄수화물로 인한 대사 질환입니다. 암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 탄수화물입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자체 생성해서 포도당을 독식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인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저탄수화물의 효과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뇌졸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뇌졸중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동맥이 막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하며, 뇌출혈은 혈압의 상승으로 혈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주막하 출혈은 유전적 원인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동맥류는 동맥의 일부가 혹처럼 불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뇌동맥이 약하거나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머리 외상 등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은 저탄수화물로 인한 예방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심장병도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 근육의 괴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므로 심장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당뇨병은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원인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추어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의 문제를 개선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탄수화물을 통해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연구된 계기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은 혈당의 불균형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안정화를 통해서 우울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혈당 불균형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조울증과 조현병은 식사요법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불포화 지방산을 투여해 정신질환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달콤한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높은 혈당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 중독 증상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연관성이 깊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탄수화물 식단의 핵심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가장 먼저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명백히 개선합니다. 그 이유는 온몸의 혈액순환과 대사가 좋아지면서 결국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면 모든 질병에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특히 난치병으로 알려진 각종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고혈압,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저혈당 등의 만성 질환을 개선합니다. 저는 드라마틱한 치유 사례를 수없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더 이상 약물과 만날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류성 식도염과 얼굴에 하얗게 올라오는 마른 버짐도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즉시 개선되며 마른 버짐은 한 달 정도 지나면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으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모발에 탄력이 생길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 3가지 방식. 저탄수화물 식단의 3가지 방식을 소개합니다.
이 방식은 일본 최초로 저탄수화물을 시작한 다카오 병원이 제안하는 3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3식을 전제로 한 저탄수화물 식단임을 밝힙니다. 슈퍼 저탄수화물. 3끼 모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식사에서 밥, 빵, 면을 제외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뿌리 채소와 과일도 제한합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제한하기에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체중 감량과 만성질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가장 큽니다.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당신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끼 탄수화물 섭취량은 탄수화물 10에서 20g이며 하루 최대 탄수화물 섭취량은 30에서 60g입니다. 참고로 제가 20년 넘게 실천해 오고 있는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베이직 저탄수화물. 3끼에서 2끼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한 끼는 밥, 빵, 면을 허용하고 나머지 2끼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탄수화물을 허용하는 한 끼도 40에서 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만 섭취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쌀밥 한 공기는 탄수화물 65g, 라면 한 개는 80g, 식빵 5장은 60g임을 참고하십시오. 하루 최대 총 탄수화물 섭취는 60에서 100g입니다. 미니 저탄수화물. 3끼 중에서 2끼에서 탄수화물을 허용하는 식단입니다. 한 끼만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탄수화물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한 끼에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40에서 50g을 섭취합니다. 하루 최대 탄수화물 100에서 130g이 기준입니다. 만약 밥, 빵, 면을 한 끼 제한한다면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 후에는 수면 시간 동안 뇌와 근육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혈당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으로 인해 지방이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3가지 저탄수화물 코스 중에서 가장 시작하기 수월한 방식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단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슈퍼 저탄수화물과 베이직 저탄수화물을 추천드립니다. 위 3가지 방식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특히 당뇨병 환자와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분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즉각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점심에는 아무래도 밥 위주의 식사를 하기 쉽습니다. 이때에는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만일 당뇨병 환자이면서 점심에 주식을 피하지 못한다면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식전 30초에 약을 복용하고 밥을 소량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이 체중 감량 목적이 강하다면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2주간 14일 착실히 실천해 보길 권유합니다. 드라마틱한 체중 감량과 혈당 하락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행한 2주 후에는 베이직 또는 미니 저탄수화물로 전환하기를 권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체중 감량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다면 식후 고혈당을 방지하기 위해 한 끼 식사의 탄수화물 함유량을 2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은 한 끼에 탄수화물 40에서 50g을 섭취해서 하루 100g 안팎의 미만으로 제한하면 건강하고 날씬한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한 지방, 나쁜 지방,
그리고 악독한 지방. 식용유는 요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방에 대해서 간단히 교통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온에서 고체의 형태를 띠면 포화지방, 상온에서 액체의 형태를 띠면 불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포화지방이 상온에서 고체인 것은 화학적으로 안정적 상태이며 불포화지방이 액체인 형태인 것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화학적으로도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보다 우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보건당국은 건강을 위해서 포화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리라고 정책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은 좋은 지방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보건 정책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졌던 것은 상온에서 고체인 포화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고체의 형태를 유지하며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다는 논리의 단순성에 있습니다. 돼지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면 상수도관이 막힐 수 있다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생리학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엉터리 상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지방은 바로 지방의 형태로 혈관을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과 달리 우리 몸에 산화와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해자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 특히 씨앗기름, 오메가6입니다. 어느새 씨앗기름은 기름 영역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유채씨유, 해바라기씨유, 홍화씨유 등입니다. 명절에 가장 흔하게 유통되는 선물 세트이기도 합니다. 씨앗기름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매우 쌉니다. 보관이 용이하며 요리할 때도 사용하기 편합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음식의 맛을 높이기 위해 씨앗기름을 거의 들이붓듯이 쓰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과 산화를 낮추며 오메가6 지방산은 세포의 성장과 뇌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씨앗기름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나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최적 상태는 1대1 비율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지방산의 소비 비율은 1대15, 즉 오메가6 지방산을 15배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다량의 씨앗기름과 합성 감미료가 투하되고 있습니다. 씨앗기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에서는 산화와 염증이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가솔린과 엔진 오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엔진 오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씨앗기름의 섭취는 차량 연료통에 가솔린 대신 엔진 오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되지 않아 엔진이 망가져서 작동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씨앗기름을 먹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씨앗기름을 생산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콩, 옥수수 등의 식물은 가루로 만들어도 기름을 쉽게 뽑아낼 수 없습니다.
기름을 추출하려면 헥산이라는 등유 성분을 사용합니다. 유기용매인 헥산을 사용해서 식물 씨앗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 용제는 인체에 유해하며 독특한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단계에서 섭씨 250도 정도로 가열해서 용제를 휘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 하이드록시노네날이 일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제 씨앗 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요리할 경우 트랜스 지방으로 변성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이러한 값싼 기름이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입니다. 옥탄가가 낮은 저질 휘발유를 사용하면 자동차의 엔진이 손상됩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씨앗 기름은 세포의 염증과 산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패스프레드 등의 트랜스 지방입니다. 씨앗기름보다 더 나쁜 가공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씨앗기름에 수소 첨가라는 화학 처리를 통해서 만듭니다. 수소 첨가란 탄소의 이중 결합 부분에 수소를 붙여 분자 구조를 안정화하는 처리법입니다. 즉, 석유를 화학 처리해서 플라스틱을 만들듯이 식용유를 화학 처리해서 마가린이나 패스프레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영구적인 유통기한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미생물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미생물조차 분해하지 않는 식품. 이것은 식용 플라스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까요? 포화지방을 드십시오. 포화지방은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변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으로 돼지기름, 양기름, 버터, 코코넛 오일 등을 드십시오. 불포화지방으로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을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에 생으로 뿌려서 드십시오. 주방을 채우고 있는 씨앗기름을 쓰레기통에 쳐넣으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모든 정제 가공식품은 씨앗기름과 합성 감미료의 결정체입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지 마십시오. 씨앗기름과 합성 감미료는 아이들의 과잉 행동장애, ADHD와 우울증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뇌 신경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씨앗기름과 합성 감미료가 치매를 유발하는 강력한 용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기름과 결별하기를 바랍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젊어진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피부는 외모의 핵심입니다. 피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기 쉽습니다.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십시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자연 치유력이 좋아집니다. 혈액이 맑고 깨끗하면 노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지며 모발은 탄력과 윤기가 더해집니다. 내장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뱃살은 빠지면서 허리 라인을 복원해 줍니다. 자신만의 숨겨진 S라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갸름한 턱 라인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제가 자주 찾는 교토의 불고기 전문점 난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구스모토라는 이름의 다둥이 엄마입니다. 한 번은 저 탄수화물 모임 아저씨 다이어트 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식단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저칼로리, 저지방 식단을 비롯해 온갖 식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요요와 함께 좌절의 쓴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잦은 다이어트로 피부가 상해서 피부 관리실까지 다니느라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 다이어터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았지만 결국 체중 감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연히 제 책을 구입했습니다. 책을 모두 읽은 뒤 그녀는 귀중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칼로리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파는 고기만 먹으면 되겠네. 그때부터 오로지 고기와 채소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5kg을 감량했으며 나중에는 무려 10kg을 감량했습니다. 다둥이 아줌마에서 몸짱 여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병원 회식을 위해 식당을 찾았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이후 머리카락이 굵어졌어요. 체중 감량 효과도 놀라웠지만 윤기 나는 모발을 갖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난잔 식당은 방목으로 키운 건강한 소고기만을 취급합니다. 공장식 축산에서 옥수수 사료를 통해 강제로 살찌운 마블링 좋은 소고기는 일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피부와 모발을 만듭니다. 노화를 늦춰서 만족스러운 삶을 선물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